8주간의 강의 거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8주간의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그 에딘버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이렇게 유럽 지도의 판세의 변화입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 유럽이 다 캐톨릭, 로마 카톨릭 그 안에 있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초록색이라고 얘기하면 보라색이라고 얘기하나요? 이거 예, 퍼프 예. 여기가 이제 여기가 비텐베르크다 보니까 이 비텐베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유럽 쪽이죠. 예, 북유럽 쪽은 이제 루터파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까지 그 루터파의 영향권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가 하면요. 또 거기서 내려와서도 이런 보헤미안, 당시 여러분 우리가 후스에 대한 얘기 지난번에 이야기 했듯이 루터 자체가 나는 후스파다 했기 때문에 이 후스파들이 박해 속에서도 이 루터의 어떤 그 사상들 여러 가지들을 그대로 지켜갑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 이렇게 루터파가 자리하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 잉글랜드, 아일랜드 여기는 앵글리칸 처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성공회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그 영국 국교회 주의로 갑니다. 이번에 아쉽게도 우리가 뭐 깊이 헨리 8세로부터 시작된 영국 국교에 대한 얘기는 못했는데 저희가 심화 과정에서 이 영국 국교회 와 그다음에 우리 그 스코틀랜드 얘기는 조금 더 다루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여기를 자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걸 무슨 컬러라고 해야 됩니까? 갈색 비슷한 거 있죠. 이렇게 드문드문 나와 있는 이게 바로 깔뱅파 혹은 찌빙글리파라고 이야기되는 이거를 더 정확한 학명으로 얘기한다면 개혁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볼 때 많은 장로교 목사님, 장로교 성도님들이 계셔요. 이 장로교는 엄밀하게 본다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한 루터파에 속하겠다기보다는 이 칼빈과 찌빙글리와 칼빈으로 이어지는 이 개혁파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지금 스위스, 여러분 우리가 봤던 이제 콘스탄트 제네바 추리가 지금 빠졌는데 추리히 이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 스위스 일원하고요. 이 파리 중심의 이쪽은요. 이제 우리가 베네룩스 국가로 치는 벨기에, 그다음에 여기 조금 여러분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 파란 선에 가려서요. 요 보이는 요 조금 보이는 이 네덜란드까지. 예. 그리고 이 프랑스 남부. 여러분 왜 프랑스 남부가 이렇게 개혁파가 들어갔을까요? 깔빈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위그노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이주해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일부까지도 그 위그노들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깔빈 찌빙글리 즉 개혁파가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요 경계, 여러분 지금도 그 분쟁 속에 있는 아일랜드 분쟁 우리가 알잖아요. 이 아일랜드 구교와 신교의 분쟁들이라든지 스코틀랜드도요. 사실은 그 에딘버러 위쪽에 센 앤드류 위쪽으로 지금은 하일랜드라고 부르는 그쪽은요 아직도 구교예요. 거기까지는 이 개혁파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 이 프랑스는 프랑스, 뭐 에스파냐,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 그 외 여러 나라들이 아직도 그 로마 카톨릭의 영향권에 있고요. 요새 전쟁으로 한참 말이 많은 이제 그 뒤에 넘어가는 이 헝가리와 폴란드 이후 뭐 이쪽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났지만 전 유럽에 확산되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 그 개혁자들의 영향을 따라 지역적으로
종교 개혁의 그 여파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스코틀랜드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잉글랜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스코틀랜드는 국교회주의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국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에, 개혁파의 영향을 받았을까? 여기까지 누가 선교사가 간 것일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타임라인을 한번 다시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 낙스라는 사람, 오늘 우리 영란 권사님이 발표해 준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출신은 어,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이게 오늘 박계숙 권사님 오셨는지 모르는데 박계숙 권사님 그 고향에서 해밀턴 거기 갔다가 핸드폰 잊어먹고 오셨는데 지금도 선한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디다 나오셨는지 잊어먹으셨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그 태어난 그가 여러 가지 뭐 종교의 박해 이런 걸 피해서 심지어는 이 갤리선이라고 그러죠. 그 갤리선을 타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가 오는 곳이 제네바로 오게 되고 제네바에 와서 칼빈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 인생 일대 아니 어떻게 보면 그가 칼빈을 만나는 세기적 만남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기 장로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이가 다시 자기 본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프로스비테리안이라고 얘기하는 장로교의 효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장로교는 철저하게 뿌리를 어디다가 두고 있나 하면 이 스코틀랜드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개혁파에다가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영우 장로님 영국 팀이 이제 거기까지 올라간다고 이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은 영국 영연방의 스코틀랜드지만 그 신학적 사상이 개혁주의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낙스와 칼빈의 만남이 거기를 개혁주의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우리 타임라인은 다시 보고요. 요 표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거는 제네바에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봤던 제네바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기념비에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다 스위스에 개혁을 했고 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 사람 혹은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뚱맞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마지막 사람이죠. 이 마지막 사람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런 파렐이 칼빈을 초청해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이루고죠. 또이 파렐을 죄송합니다. 칼빈을 따라서 베자는 그 후회가 돼서 이 스위스 종교개혁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해갑니다. 제자로서. 근데 이 베자 다음에 있는 이 낙스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듯이 제네바에 있던 영국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난민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사상을 받아 이분은 영어권에 가서 자기 본국이긴 하지만 영어권에 가서 그것을 칼빈의 정신을 따라 교회의 어떤 뿌리를 만드는데 어떤 기초를 놓는데 그게 바로 우리 장로교라. 제가 어느 장로교회에 가서 이제 종교개혁사 강의를 하고 끝났는데 그 교회 한 장로님들이 굉장히 20명 이상 많은 했는데 지금 기억으로 한 18명 정도 되는 장로님들이 끝나고 이렇게 모이자 그래갖고 제가 장로면서도 왜 내가 장로교 교인이고 왜 장로교의 장로인지를 이제 알겠다고 이런 뿌리를 찾아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밥 사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 다닌다 감리교회 다닌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 교파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성령 중심의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신앙의 기초를 하고 그들이 교회의 틀, 다시 바꾸요 교회론을 가지고 세워가 세워간 새로운 교회의 모형의 출발점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종교개혁에서 우리의 뿌리를 찾을 수 있고 또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손에 전달되느냐. 물론 중간에 한 100년간의 100년 혹은 200년 종교개혁 이후에요. 그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을에 경건주의와 그다음에 청교도 운동에 대한 클래스를 만들어 갖고 이게 우리나라 우리 손에까지 이 신앙이 잡혀지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 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정하기로 이번 가을 학기 때는 모라비안 운동이라고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첫 시간에는 이 앞에 이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에 대한 얘기들을 짧게 하면서 우리는 이 모라비안 운동이라는 이때부터 이 이후로 여러분 이 모라비안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을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선교 운동의 출발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윌리엄 캐리라든지 뒤에 있죠. 윌리엄 캐리라든지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리빙스톤이라든지 이 위대한 세기를 중심으로 선교 운동을 얘기하는데 그게 좀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교단 중심이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감리교면 감리교, 뭐 감리교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때 감리교는 태동 이전이지만 루터교 혹은 성공회 혹은 개혁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단이 파송하는 선교사들의 시작 출발점을 윌리엄 캐리로 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구교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선교 운동의 맥락이라면 저희는 조금 달리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달리 보고 싶으냐면 선교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혹은 교단이 중심이 돼서 자기들의 교구 혹은 교단의 어떤 세를 늘리는 이건 천주교가 했던 반종교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래서 나갔던 거 아닙니까? 남미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뭐 이런 개념 속에서 보기보다는 정말 복음을 가졌던 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그 열정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곳으로 나가던 그런 운동이 선교 운동이 있었는데 그걸 모라비안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박해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120년 동안 3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냅니다. 놀라우림 원웨이 티켓만 갖고 나가는 이 선교사들의 얘기가 어쩌면 우리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그렇게 나갈 때 목사 안수 받고 나간 거 아니에요. 신학하고 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삶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한 평신도들이었고요.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가서 바느질 이런 거 준비했어요. 막 수놓고 이런 거 준비하고요. 가서 내가 삶을 행하면서 이 삶 속에서 전도하겠다. 사실은 여러분 감리교 여기 있습니까? 감리교의 출발이 이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감리교가 출발할 때요. 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웨슬레, 존 웨슬레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가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미국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사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자기는 완전히 실패했다. 난 실패한 선교사다는 생각을 갖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오는데 저 배 밑창에서 한 그룹이 모여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들을 보아서 가서 보고 만나봤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선교사들이었어요. 모라비안 선교사라고 그런 개념도 없었겠죠.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경건에 그가 완전히 거기서 감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옥스퍼드에서 와서 만든 것이 홀리클럽, 그 메소디스트 운동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 운동들을 일으켜 간 것은요, 유명한 목사나
아니면 어떤 큰 교단이 힘으로 이렇게 했을 때의 선교지의 부작용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삶으로, 여러분 이슬람 선교사들이 한국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그 전지는요 개신교 교회 성장의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의 선교 정책은 다와라는 거래요. 다와. 다와가 뭐냐면 삶 속에서 전도예요. 선교예요. 우리가 선교사네, 우리가 뭐네 이렇게 떠들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도 아랍 상인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아랍 상인들이 자기가 장사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삶으로 전도하는 이것이, 우리 필리핀 선교에 대한 역사들 이렇게 쭉 보면요. 기독교, 개신교, 아니, 카톨릭보다도 한 200년 전에 이 민다나오 지역에 지금 우리 이명재 목사님 사역하시는 그 지역에 모슬렘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런 역할로 장사하는 사람들 와서 야금 다 그들을 전도해 가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도 선교의 방법으로서 우리는 아, 교회가 혹은 교단이 파송해서 파송증 들려 보내야 그제서야 선교사로 인정받는 이런 얘기들이 나는 이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멈춰져야 삶으로서의 선교가 이제 앞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이 모라비안 운동부터 시작해 갖고 앞으로 위대한 세기, 우리가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위대한 세기에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느냐 얘기를 우리가 가을 학기 때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제가 오늘 광고가 심했습니다. 예, 다시 여기로 녹스로 와야 됩니다. 우리는.